고등학교는 시험을 막 하루에 한 과목씩 보니까 애들이 더 좀 이렇게 텐션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 자, 혹시 기억나나요? 지질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질시대가 너무 기니까 어떻게 했대? 구분을 했다며? 이제 성칸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너무 짧다. 중생대, 신생대? 그치? 그래서 성칸브리아가 80% 이상이래요. 우리가 이제 이 46억 년이라는 시간 중에 88%라든가 뭐 그렇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데 뭐 나누었다는 얘기는 나누는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생물계의 큰 변화, 그리고 지질시대 뭐래? 부정합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답니다. 뭐 생물계의 큰 변화야 뭐 그런 거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공룡을 비유를 하자면 공룡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어마어마하게 살았다던데 완전히 다 멸종했잖아요. 그런 멸종을 시점으로 이제 시대를 나누는 거지. 그래서 공룡이 멸종한 그 순간을 중생대 끝! 그리고 그 다음을 새로운 시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이해하기가 편한데 부정합을 기준으로 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혹시 부정합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퇴적물들이 쌓여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단단해지면 암석이 되는데 대부분 그 퇴적물이 쌓여서 오랜 세월의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서 퇴적암이 되려면 이제 깎이거나 뭐 이렇게 바람 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해수면 아래에서, 얘가 해수면이면 해수면 아래에서 물질이 이렇게 퇴적이 돼서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암석이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이거를 지층이라고 하지, 그냥. 그리고 이게 어떠한 요인에서인지 육상으로 드러나면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퇴적하면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하얀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퇴적물하고 아래에 있는 퇴적물이 그냥 보면 차곡차곡 쌓였잖아요. 이런 걸 정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퇴적물이 연속적으로 쌓여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지층이 만들어졌을 때 지층과 지층 사이의 이 관계를 정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정합이라는 표현은 그냥 연속적으로 쌓였다라고 상상하면 돼. 연속적으로 쌓였다. 근데 뭔 이유에서 이제 얘가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해수면 위로 올라갔어. 그럼 해수면 위로 올라가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뭐 한다는 거야? 쌓이지 못하고 깎인다는 거야. 쌓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수면 위로 융기함과 동시에 퇴적이 중단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퇴적이 중단되고 오히려 깎였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 이 지층이 다시 해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걸 침강이라 그러는데, 그럼 얘가 이제 슬금슬금 내려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 이 해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순간이 오지. 그러면 이 해수면 아래로 딱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뭐가 다시 시작되는 거야? 퇴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해수면 아래에서 봐봐. 자. 이렇게 쌓이다가 여기 또 새로운 게 쌓여서, 그지? 그리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얘가 해수면 위로 올라와서 육상으로 드러나갔고 내가 얘를 봤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지금 뭐 예를 들어 A 지층과 B 지층은 그냥 차곡차곡 쌓인 정합관계야. 이런 걸
아, 퇴적물이 연속적으로 쌓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신 여기 C 지층과 D 지층은 보기에는 둘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생성된 원리를 상상해 보면 이 부위를 기준으로 C와 D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었던 거야. 땅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 이거는 연속적이지 않다 하여 정합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으로 부정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선생님의 표현은 여기가 부정합이야. 그럼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부위를 기준으로 그것의 아래쪽에 있는 지층과 위쪽에 있는 지층은 서로 시간 간격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해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했어. 이 땅에 살던 생명체 입장에서 상상을 해봐. 처음에는 이게 바닷속이다? 그지? 그럼 여기 누가 살까? 해양생물이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육지가 됐어. 그럼 여기 살던 해양생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멸종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한번 멸종했다가 개 중에 그래도 꾸역꾸역 여기 살아남은 애들이 있다 치자. 살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육상생물이잖아. 갑자기 또 바다가 됐대.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안녕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부정합이 있다라는 건 C와 D 사이의 엄청난 시간 간격 때문에 거기 살던 생물들이 이 큰 변화를 겪었을 확률이 높겠지. 그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기준이 생물계의 큰 변화라며. 그지? 부정합이 있다라는 거, 저 큰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부정합이 보이는 지층이라면 그 주변 지층에 화석 연구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럼 아마 뭐 요쪽 여기서는 해양생물 화석이 발견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 육상생물 화석이 발견이 되다가, 그지?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해양생물로 바뀌었다가 화석의 종류가 막 달라지는 효과를 주는 거야. 그럼 그걸 보고 아, 생물계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해 와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부정합이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면 돼. 어쨌거나 이러한 생물계의 큰 변화와 부정합을 기준으로 뭘 하셨어요? 지질시대를 구별하셨고 성판불이하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혹시 이거 수행평가 봤어요? 계산하는 거 본다 했다며. 그지? 그냥 예쁘게 하시면 돼요. 몇 대 몇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 얘가 46억 년. 네? 그 다음에 고생대 시작이 언제? 5억 4,100만 년. 중생대 시작이 2억 4천만 년인가? 대충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생대 시작이 6,600만. 그리고 현재. 그래서 예를 들면 고생대 우리 전체를 12시간으로 합시다. 이제 그럼 고생대는 몇 시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제 그러면 46억 년을 12시간으로 할게. 고생대는 길이가 얼마야? 5억 4천에서 2,400, 2억 4천이면 약 2억 6천, 아니 얼마니? 2억 8천이냐? 3억이잖아. 미안해. 그지? 그러면 46억 년을 12시간으로 하면 고생대가 약 3억 년 된 거니까 3억 년은 몇 시간일까? 하면 되잖아, 그냥. 그잖아요. 그지? 그럼 12시간을 전체 길이로 했을 때 이 고생대 길이는 몇 시간이니?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나와. 전체 46억 년을 12시간으로 해. 그러면 인류가 탄생한 게 100만 년 전이래. 그러면 이거를 100만 년이면 몇 억 년이냐면 이게 지금 6,600만이거든? 그러면 600만이 0.06이잖아. 그럼 100만 년이면 0.01억 년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46억 년을 12시간으로 했어. 인류의 조상이 등장한, 아니, 인류의 역사가 등장한 시점이 100만 년이래. 0.01억 년이래. 그러면 그걸 시간으로 치면 언제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밖에 안 난다고? 11시 50 몇 분 나온대. 그 전체 12시간 중에 사람이 등장하고 뭐 거시기 한 건 10분이 채 안 되는 거지. 그런 사이에 나의 존재를 상상해봐. 심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비례식을 세워서 연습하면 되는데 그래도 연습은 하셔요. 왜? 계산을 빨리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대신 중요한 건 뭐야? 단위를 통일해야지. 내가 억년을 썼으면 여기도 억년을 써야 되고, 얘가 시간을 썼으면 여기도 시간을 써야 돼. 분을 썼으면 분을 써야 되고, 초를 썼으면 초를 써야 되는 거야. 같은 단위로 설정을 해주셔야 원하는 값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제재시대를 구별을 했고, 이 각각의 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고, 뭐, 환경은 어떠했고, 이런 걸 알고 싶어. 그래서 뭘 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연구하여 과거에 대한, 지질시대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인가? 연구 대상은 지층과 화석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지구과학으로 넘어가면 지층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그 지층 속에 남아있는 화석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지. 그래서 지층 속에 남아있는 화석의 연구를 통해 또 뭐 지층의 연구라든지, 우리 배우셨죠? 빙하코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연구들을 통해 과거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화석 얘기만 마무리하자면, 화석은 뭘 화석이라고 해요? 지질시대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그죠? 그 생물의 형체가 땅속에 남을 수도 있지만, 발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그냥 껍데기 모양만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설물의 형태가 남을 수도 있고, 그런 흔적을 다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 화석의 생성 과정을 생각해 보면, 뭐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냥 이제 뭐 꼴까닥 했어. 그지? 그래서 어떤 퇴적물 위에 이제 이렇게 쌓였단 말이야. 꼴까닥 해서. 그러면 얘가 1차적으로 이 생명체가 썩기 전에 이 위로 뭐가 쌓여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야? 화석이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썩어버리면 이게 그냥 흙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아요. 그래서 썩기 전에 매몰이 되고, 그리고 이 매몰이 되면 이 지하에는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지하수에 의해 이 생명체가요, 이제 지하수에 의해 녹아요. 간단히 표현을 하면. 자, 얘가 원래 형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녹아. 그리고 대신 녹으면서 동시에 이 자리를 다른 물질이 채워요. 그리고 세월이 길게 지나면 이게 단단해져요. 요걸 화석화 과정이라 그래. 화석화 과정.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내가 이걸 발견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떤 화석이 발견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요 밑에 거 있지, 밑에 거. 그지? 이렇게 안쪽으로 온폭 들어간 화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발견이 잘 돼가지고 이게 본체가 다 남았어. 이렇게 여기 형체가 다 남았어. 이렇게. 그지? 이런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화석 보면 안쪽으로 온폭 들어간 화석도 있고요, 이게 볼록한 화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석들이 남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선 이러한 과정으로 화석이 생성이 된다. 생성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화석이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46억 년이 흘러. 지금 나에게 발견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 1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으려면 우선은 개체수가 많은 생명체여야 좋겠죠. 왜냐면 개체수가 많아야 화석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그렇게 잘 만들어져야 지금 나한테 발견될 확률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땅에 자국이 남으려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하겠어요. 생명체에게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겠어요. 예를 들면 뼈라든지 껍질이라든지 단단한 부분이 좀 있으셔야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꼴까닥 하고서 빠르게 매몰되어,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말한 그 과정, 화석화 과정이라 그래요. 화석화 작용을 무사히 잘 지나야겠다. 그래야 화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화석이 됐더라도 중간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마그마가 슝 왔다 갔어. 다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발견될 때까지 지각 변동을 받지 말아야 돼요.
지각 변동을 받아서 마그마가 왔다 갔다든지 땅이 끄져졌다든지 부셔졌다든지 막 이래버리면 화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부합이 되어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러한 화석의 종류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형태에 따라서 오목하냐 볼록하냐에 따라서도 구별을 하지만 우리 교과에서는 뭘 구별해요? 표준화석, 시상화석으로 구별을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생존 기간과 그 화석이 분포되는, 발견되는 면적 사이의 관계로 분류를 하더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지만 특정 시대에만 발견되는 친구가 있고요. 특정 시기에만. 예를 들어 뭐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에만 발견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비슷한 애가 살지만 분포하는 면적이 어디 제한되어 있어. 어떤 동네에서만 발견이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하죠. 얘를 시상 화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준 화석은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살지 않지만 그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건 결국 뭘 표현해 주는 거다. 화석이 만들어진 시기, 지층이 생성된 시기, 즉 시대를 알려준다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고생된지 중생된지 싱생된지 이런 거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있었고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있었고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있었습니다. 고생대 화성에는 삼엽충, 우리가 바퀴벌레 같이 생긴 애 있잖아? 그지? 그리고 방추충, 갑주어 같은 것들이 나왔었고요.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 공룡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신생대에는 매머드, 화폐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써주는 것 말고도 학교 선생님이 혹시 또 다뤄주는 게 있으시면 그걸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표준화석의 포인트는 뭐다? 어떤 새로운 지층이 발견이 되는데 그 안에서 화폐석이 발견됐다! 아, 너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구나? 뭐 이런 거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상화석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뭐 하는 애냐? 얘는 지금도 비슷한 게 살아요. 그만큼 뭐한 거야? 오래 살았어. 대신 지금도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이렇게 하죠. 그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그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뭐 주변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 고사리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얘가 과거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던 시절이 있구나. 지금은 뭐이지만 강이지만 주변이. 그리고 예를 들면 조개 화석이나 산호 화석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더라도 언젠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던 적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층의 연구든 화석의 연구든 열심히 연구를 하시면 지층과 화석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첫 번째, 이 지층이 생성된 시대, 그지?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육지였냐 바다였냐 이런 것도 알려주잖아. 그리고 수륙 분포, 그죠? 그리고 뭐 내지는 예를 들면 뭐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 있고 조금 최근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 있으면 그 생물 화석의 이렇게 양상을 보고 이 생물들이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구나 라고 알려준다든지, 그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뭐도 알려주는 거야? 기후도 알려줄 수도 있고, 그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과거에 대하여.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각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right? 마음이 급하네. 선 캄브리아 시대는 46억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이라고 그러던데, 뭐 아무튼 의 시대를 이르는 곳으로서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기후는 어땠어? 수륙분포는 어땠니? 어떤 생물들이 살았어? 오늘 큰 특징은 없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성캄브리아의 기후는 대체로 온난, 그리고 말기의 빙하기. 중요한 건 추정이야. 잘 몰라요. 뭘 몰라요? 여기 너무 오래돼갖고 발견되는 화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연구를 못했어. 수륙분포도 마찬가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 모르는 게 많네, 성캄브리아. 대신 하나 잘 알고 있는 건 생물. 최초의 생명체가 이 시기에 등장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면서 누구다? 광합성하는 친구다. 이름은 남세균. 우리 앞에서 하나하나 할 때 배우셨죠? 얘가 성캄브리아 시대에 등장하고 번성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 남세균 덕분에 이제 뭐 하게 된 거라고? 얘가 광합성 해준 덕분에 대중의 산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들이 이제 먹이가 되는 유기물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고생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존층도 생기고 육상 진출하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기본이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또 큰 특징은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여기에 등장을 하면서도요, 또 중요한 건 모두 어디에서만 살았다? 바다에서만. 어떠한 생명체더라도, 비록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등장한 다음에요, 후반부쯤에 가서 조금 더 진화한 다세포 생물 정도 애들이 등장을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모두 어디에서만 살았어? 바다에서만 살았어. 이유는 뭐야? 오존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얘네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육상에는 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바다에서만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외선이 바닷속에는 못 뚫고 들어가거든, 깊은 곳까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에 등장하는 화석에 뭐가 있냐? 저 아까 최초의 단세포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만든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조금 더 진화한 다세포 생물들도 있다 그랬죠. 그 다세포 생물이 만든 에디아카라 동물군. 요 정도의 화석도 있습니다.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성캄브리아는 뭐 기후도 수륙분포도 아직 완전히 알고 있진 못해요. 워낙 발견되는 화석이 적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에 의해 바다에서 이제 이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는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고, 그 생명체 중에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아주 번성하던 시기이며, 걔네들 덕분에 대기 중에 산소도 공급되고 나중에는 오존층도 생겼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단세포 생물을 좀 더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가 성캄브리아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생대에 갑니다. 이제 고생대부터가 우리가 흔히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지? 그 화석 연구로 여러 가지를 알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5억 4,100만 년 전부터 2억 4천 아닌 것 같아. 2억 5천인 것 같아. 뭐 아무튼 그래서 요 시기에는 똑같이 이제 기후가 어땠을까요? 대체로 온난, 말기의 빙하기.
그리고 수륙 분포는 뭐 다 모르겠고 적어도 고생대 말에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뭐 했어? 하나가 됐어. 이 하나의 대륙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판게아. 그럼 이제 이 판게아가 형성된다라는 건 1차적으로는 지진화산이 빈번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 대륙을 접하고 있는 요 바다를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해. 제일 얕은데. 요걸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이 대륙붕에 해양 생물들이 많이 산단 말이야. 근데 이 두 대륙이 만약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대륙붕 면적이 아까보다 넓어져, 좁아져? 좁아지지. 그래서 대륙이 여러 개일 때보다 하나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해양 생물들이 살 데가 없어요.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생대 말에 빙하기도 오는데 대륙붕도 줄어드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멸종이 있었대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고생대의 생물적인 특징은 이 생물들이 바다에서만 살다가 드디어 뭐하여? 오존층의 생성으로 어떻게 됐다?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물들이 이제 그러니까 바닷속에 해조류들이 살다가 얘네가 육상으로 진출해서 누구? 양치식물이 번성하고 양치식물이 번성하고 거시식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등장. 그리고 이제 뭐 동물 쪽에서는 어류의 조상이 등장을 하고 갑주어 같은. 그리고 후반부에는 얘네들도 이제 육상으로 가서 양서류가 등장하고 이러한 시기가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화석은 여기 있으니까 안 쓸게요. 방추충, 삼엽충, 갑주어 같은 화석들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우리 표준 화석할 때 했으니까 고생대 화석은. 고생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빙하기가 말기에 있었다는 것과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 형성되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하고 그 결과 해양생물들, 또 육상생물들도 멸종하는 어마어마한 멸종기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캄브리아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르기까지 대멸종 5번 있었대요. 그 5번 중에 얘가 3번째 대멸종인데 이게 뭐하다 가장 크게 멸종한 시점이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뭘로 설명하는 거야? 빙하기 플러스 판게아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대멸종에 이르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죠. 중생대.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약 6,600만 년 전까지에 이르는 시간을 말하는데 얘도 기후가 어땠냐? 얘도 대체로 온난이거든요?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다 말기에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얘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아예 없었대요. 그죠? 그리고 수륙분포는 이제 아까 그 하나가 됐던 초대륙 판게아가 뭐 하는 거야? 대륙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죠. 판게아가 분리되고 이동하기 시작을 하여 인도양, 대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대륙이 이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 있지? 그런 애들이 중생대 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땅이 분리되고 이동하는 거니까 지진화산이 엄청 빈번했겠지. 그지? 그리고 생물체에게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양서류들이 이제 더 확장이 돼서 누가? 파충류로. 우리가 이 파충류의 시대라고 표현할 만큼 대형 육상 파충류들이 번성하던 대형 육상 파충류인 공룡이 번성하던 시기이고
그리고 식물로서는 겉씨 식물이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공룡들이, 초식동물들이 이제 먹을 게 많은 환경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초반에 엄청 따뜻하고 습하고 그래서 식물들도 막 잘 자라고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발견되는 화석에는 뭐 아까 암모나이트, 공룡, 화폐석, 화폐석은 신생대지. 암모나이트, 공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생대 말에는 빙하기도 없었는데 공룡은 왜 죽었냐? 뭘로 설명해요? 여기도 한번 대멸종 한단 말이야. 얘가 참고로 5번째 대멸종이야. 가장 최근의 대멸종. 그래서 공룡이 다 죽었잖아요. 그걸 뭘로 설명해요? 우리 운석춘돌로 설명을 해요. 그 시점에 우주에서 운석들이 마구마구 날아와서 지진 화산이 빈번하고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고 결국 햇빛을 가리니까 기온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신생대 넘어가 봅니다.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고 기후는 대체로 온난인데 초기에는 대체로 온난.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초원이 쫙 펼쳐질 만큼 따뜻했대.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간빙기 시기래요. 현재 간빙기 시기라고 합니다. 수륙분포는 현재와 가장 유사한 수륙분포. 그리고 아까 그 판게아에서 뜯어서 나온 인도 대륙이 움직여서 중국 대륙이랑 꽝 해가지고 뭘 만드는 히말라야 산맥을 만든 게 신생대라고 해요. 근데 흔히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는 대서양이랑 인도양이 생기고요. 로키 산맥이랑 안데스 산맥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여기서는 뭐 인도 대륙이랑 중국 대륙이 꽝 하셔서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생물적으로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냐? 자, 이때는 우리가 포유류의 시대라고 할 만큼 포유류가 번성했던 시기고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조상이 등장하는 시기이며 그리고 식물로는 속시 식물이 번성하던 식물. 그러니까 속시 식물이 등장하는 건 중생대고요. 번성하는 건 신생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기도 뭐 대체로 온난에서 엄청 넓은 초원을 이루었었고 그 다음에 화석은 뭐 아까 얘기하는 그 화폐석 매머드. 참고로 화폐석 말인데 저거 물에 사는 애야. 해양생물이에요. 매머드는 육상생물이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지진시대를 그래서 지나오는 동안 아까 내가 말한 대멸종이라고 부르는 일이 몇 번 일어났대요? 5번 일어났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제 제끼고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고생대, 중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기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면 이제 세로축이 생물 종의 수야. 생물의 종류의 수, 개체수가 아니고 종류가 몇 가지냐. 그래서 생물 종류의 숫자가 늘어나다가 툭 한번 떨어지고 툭 한번 떨어지고 툭 떨어져요. 그지? 그래서 고생대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가 고생대 말. 그리고 중생대 중간에 한 번 하고 5번째가 중생대 말. 이 중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게 언제라고? 3번. 고생대 말. 그 이유를 뭘로 설명해? 빙하기가 있고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하여 많이들 죽었다. 그리고 여기 중생대 말에는 뭘로 설명한다고? 공룡이 여기서 다 뒤졌어. 어쩌다 그랬어? 운석충돌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그랬대.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은 얘기가 많아요. 지진, 화산,
운석 충돌, 판기화 형성, 그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몇 번씩이나 대멸종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그래프 보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의 종류는 뭐해지고 있어요?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진짜 다 멸종할 수준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생물들은 더 다양해졌지? 이걸 우리는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환경의 변화가 생물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변화에도 적응한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이제 대신 환경이 변화를 해야 뭐 하게 되는 거야? 새로운 환경이 있어야 또 새로운 생물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의 증가를 환경의 변화가 진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고 그것이 진화의 어떤 힘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유식하게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연선택. 그래서 원래는 자연선택이 요 다음 스텝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생명 파트라서 안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에 그 교재 좀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고 할게. 그래도 전체 흐름은 이래. 지질시대를 열심히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러한 변화에도 생물종이 다양해졌네? 그잖아. 왜 여기 뭐밖에 없었는데? 단세포 생물밖에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나 많은 종류가 되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어마어마한 환경 변화인 대멸종을 겪으면서 뭐 했다? 살아남은 친구들이 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두시되 그보다 중요한 건 각 시대별 특징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문제 풀 시간이 없네요. 숙제는 어디까지? 253 여기까지.